조성호 이사장님이 쓴 발간사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974년 10월 24일 오전 동아일보 3층 편집국에서 18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자유언론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자유언론 실천을 다짐했다. 이 첫 단락에서부터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무게감, 자랑스러운 엄숙함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던 시대에 침묵을 깨고 나선 기자들이 있었고 매체 간의 경계를 넘어서 31개 언론사가 공동 행동으로 연대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퇴직을 각오하고 집단으로 정권에 대항했다는 점, 그리고 그 활동이 한 언론사에 머무르지 않고 30여 개 언론사로 폭풍처럼 확산되었다는 점, 그리고 백지 광고로 핍박받는 이 언론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거를 격려 광고로 전 국민적인 지원 운동을 벌였다는 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투쟁입니다. 이 뜻깊은 투쟁을 기념하고 재해석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두루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기자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정철웅 기자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이 중에 그때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까마득한 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 언론인이 되시고 나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되셨는지 접하셨을 때 가장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게 뭔지 각자의 감상들을 먼저 들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뭐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이 자유언론 실천이라는 거를 접했었고요. 사실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계속 이런 내용을 접했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진짜 막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집단으로 단체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그때도 인상을 깊었고 뭐 여기 와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뭐 거기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생각하고 제가 행동할 때 거기에 비춰서 옛날에 이 선배님들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행동하는 교훈으로 삼고 가끔 그렇게 하고 합니다. 자유언론 실천 문구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언론인의 불법 연행을 일체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 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이제 뭐 요즘에 뭐 잡아가고 하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불법 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는 거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제 동료 기자들이 이제 비합리적인 그리고 권력 기관에 의해서 비합리적인 이 행동을 당했을 때 같이 연대 투쟁을 하고 끝까지 남아서 그게 바로 잡힐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문구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제 기억이 남더라고요. 이번에도 다시 그 선언문을 보면서 이 문구가 참 와닿는다. 지금 과연 우리 동료 기자들 이제 다른 회사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 내에서도 동료들이 이런 권력 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과연 같이 행동하고 나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회의적인 감도 들고 나는 과연 거기에 나설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러지 못했던 것들, 과거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게 나와서 아쉽고 앞으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지에서 이제 14년째 기자 생활하고 있는데요. 사실 입사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취재 현장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 현장에서 이제 백발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누굴까 궁금증이 생겨서 뒤져보다가 이제 동아투이나 조선투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을 물으신다면 나는 50년 동안 싸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저는 못 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낸 이 선배 언론인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로는 좀 부족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을 조금 보태면 사실상 한국 언론의 시작점이 1974년 10월 24일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자유 언론이라는 의지가, 그러니까 동아투이 선배들의 의지가 이제 뭐 손석희를 비롯한 다른 언론계 후배들을 통해 계속 계승되어 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책을 보면서 또 놀랐던 거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언론 탄압은 이분들이 다 경험하셨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지로 이어지고 또 한겨레로 이어지고 뉴스타파로 이어지고 자유 언론이라는 의지가 이제 계속 계승되어 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인상적인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저는 그 1971년 3월 26일에 있었던 이 서울대생들의 이 언론 화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플랜카드가 민중의 소리 외면한 죄 무엇으로 갚을 텐가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당시 책을 보면 김종철 사회부 기자가 이 화형식을 봤다고 하네요. 보신 다음에 젊은 언론인들의 양심을 쇠망치로 두들기는 듯 했다 이런 증언을 남기셨는데 결국은 이 자유 언론에 대한 의지라는 게 기자들의 어떤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격려, 비판 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기자들이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그 자유언론 실천 선언과 50년간의 멈추지 않는 투쟁으로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꿈을 꾸게 해주신 선배님들이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항상의 그 꿈이 있었고 굉장히 운이 좋게 한겨레 신문에 입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회사 3층에 이제 청암홀이 있고 청암 송건호 선생님의 이제 흔적이 저희 그 건물 곳곳에 있는데 일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빠르게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동아투이 위원이셨던 박정환 선배님께서 쓰셨던 글이 되게 그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이곳에 오는 내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걱정 때문에 그 진짜 눈물을 흘리며 기사를 송고했다. 그런데 그 기사가 한 줄도 보도되지 않을 때는 정말로 기자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싶어졌다라고 책에 적어주셨습니다. 그 기자가 기사를 써야 한다는 그 마음에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록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취재를 했고 그리고 이 기사가 어떠한 이유로 쓰여지지 않을 때 느끼는 절망감과 좌절감을 저 같은 기자도 조금은 아는데 그 당시 그 굉장히 무게에 있던 언론에 계셨던 선배님들이 느끼셨던 절망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크셨을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접했을 때 느낌은 기성 언론에도 언론을 제대로 올곧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선배들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냥 느꼈던 생각은 야 멋있다. 단순히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저도 이제 생활인이 되어서 현업에서 뛰어보다 보니까 그게 그냥 멋있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생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에 나섰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셨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저의 고민의 지점과 맞닿는 부분은 그런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배들께서는 언론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움에 나서셨었는데 제가 지금 노조 본부장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럼 우리 구성원들에게도
자, 여러분, 지금 망가지는 KBS를 이렇게 두고만 보실 겁니까? 여러분도 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그럼 여러분도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런 어떤 진정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본다라고 하면은 저 역시도 선배님 세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일 텐데 내가 과연 우리 구성원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조차도 지금 현실적인 지금 시기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앞길을 닦아주셨던 선배님들께는 송구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일보의 뉴스 스탠다드실이 작년 6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보도준칙을 관장을 하면서 기자들이 저널리즘 가치에 따라서 뉴스를 만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촉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규정을 스스로 했고요. 한겨레에 있는 저널리즘 책무실과 비슷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걸 맡고서 제가 한국일보 준칙을 한국일보 편집 강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저희 준칙을 여러 번 정독을 했습니다. 편집국장 임명 동의 절차와 탄핵 절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일보 편집 강령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결국 편집국 독립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게 결국 이 언론 자유 실천 선언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런 결국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는 그 선언이 편집 강령으로 이어지고 다른 여러 가지 준칙의 기준으로 이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물론 과거와 같은 군사 정권의 그런 간섭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러 가지 편집권에 대한 간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원칙대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정철웅 기자님이 언론 화형식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언론에 대한 관심이 대학교 들어가서 언론 화형식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저는 전두환 시절에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소위 말하는 땡전 뉴스 그리고 그때는 일간지도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뭐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불만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저는 언론 동아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하게 된 일들이 시중에 일간지를 다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화형식을 하면서 이때 71년에 그 서울대생들이 했던 선언문 같은 어쩌려고 그러냐 이게 언론이냐 쪽팔리지 않냐 뭐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에 해직을 당하고 고초를 겪으신 선배님들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우실 때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왜 너네는 파업을 못해? 왜 너네는 연대를 안 해? 왜 너네는 길거리로 나오지 않아? 그 밥벌이 호구직책으로 기자하는 거야? 뭐 이런 답답함이 사실 내심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업에 있는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자괴감도 들고 이래서 그냥 삼키고 넘어간 얘기들도 있고 예전과 다르게 이 언론 민주화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변명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큰 변화들이 있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공유를 해야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뭐, 달라지지 않았는 점, 때와 같은 부분, 여전히 언론을 장악하려는 권력의 속성은 똑같고,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제 자본 권력이 더 비대해질 이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런 이제 정치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권력과 야합에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언론 종사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만 보더라도 지난해 정권이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수신료 징수 제도를 흔들었고, 그때 당시 사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사장 퇴진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 새 사장이 오고 난 이후에 다들 한 자리씩 차지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런 권력의 속성과 야합을 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보는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회가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고요.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점점점 도도화되면서 자본주의 도도화에 따라서 각자 도생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결국은 그렇게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언론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언론사 내부에서도 예전보다 점점 각자 도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좀 연대의식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봅니다. 연대라는 것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별의 싸움에 있어서 힘을 보탠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50년 전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저도 14년 차 기자더라고요. 14년 전에 비해서도 많이 바뀌었고요. 5년 전에 비해서도 많이 바뀌었고, 그 변화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권력이 기사 쓴다고 잡아넣거나 때리고 고문하고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누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위에 보도부 수뇌부가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이유는 1부터 100까지가 있다. 그걸 뚫으려면은 지쳐서 죽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저희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 옛날 이제 SBS에서도 위에서 정권이 이거 기사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쓰지 마. 너 이거 왜 써? 쓰지 마. 이렇게 투박하게 바로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은 위에 수뇌부도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수뇌부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거죠. 저쪽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기사를 못 쓰게 하거나 아니면 기사를 쓰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걸 더 취재해와, 저걸 더 취재해와, 이건 논리적 허점이 있는데 너 이거는 우리 생각해봤어? 고민해봤어? 하면서 기자한테 오히려 기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거나, 그냥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현업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갈수록 기사 쓰기가 어려워진다. 이제 물론 이제 기사를 한번 요즘에는 잘못 쓰면은 소송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기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오히려 이 보도부 수뇌부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더 이용을 해서 기사를 더 쓰기 어렵게 하고 권력 감시를 더 하기 어렵게 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몇 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기자들 자체로도 굉장히 좀 지치게 되고, 그런 좀 악순환이 요즘 현재의 좀 이 언론사들의 좀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처럼 정치 권력이나 아니면 거기에 연결된 언론 권력이 투박하게 행동하지 않고 굉장히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현업에 있는 기자들도 그 논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지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정권이 또 바뀔 때마다 이쪽에서 들어오는 압력, 저쪽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또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지침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저희 현업에서 뜨고 있는 민영방송의 한 기자로서 좀 느끼는 감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50년 전에 비해서 사실 말도 못하게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되고
개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자에 대한 수사나 압수수색이나 뭐 방통위, 방심위 등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과징금을 내고 하는 식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도가 굉장히 극심해진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군사정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이러니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이신문 중심으로 정보를 읽고 굉장히 정보의 유통 경로가 독점적이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1인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언론사들의 경제적인 그 생존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 수입이 많이 바뀌었고요. 광고 수입은 많이 있지만 구독 수입이 많이 줄었고 포털로부터의 받는 전재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이전의 광고나 구독 수입에 비하면은 많이 줄었고 제값을 잘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기자들이 고민을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저널리즘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실감을 하면서 제 기자 생활하는 동안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언론사의 생존과 저널리즘적인 소명이 이렇게 괴리를 느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결국은 좋은 저널리즘, 우리가 굉장히 품들여서 깊이 취재하고 품이 많이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고품질의 좋은 기사가 시장에서 좋은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언론사들이 싸게 저비용으로 쓸 수 있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정파적인 기사만 생산하게 된다는 그 악순환이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해법이 사실은 안 보이고 기자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내부적으로는 기자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자라고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은 그 이상의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된다. 언론사 차원에서 오너와 경영진이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저널리즘으로 기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도와 그런 성공 사례를 좀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의 문장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기사를 써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자 지망생이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내 기사가 사회에 울림을 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약간 스스로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면 기사를 써도 시민들이 제 기사를 많이 읽는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기사의 유통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서 기자가 혼자 열심히 취재해서 좋은 보도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저 스스로도 느끼고 동료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느끼는 조금 열패감 같은 것이 지금 기자 사회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배님들이 느끼셨던 어떤 사회에 대한 분노와는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느끼는 보람이라든가 효능감이 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기자라면 모름지기 이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기자 세계에 뛰어드는 많은 젊은 기자들도 기자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직장인스럽다, 혹은 그냥 회사원스럽다 이런 실망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굉장히 뛰어난 조직도 이 조직 안에서의 소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특징이 제 눈에 많이 보이고 가장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선배님들에게 이제 역사가 기록된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젊은 기자님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으셨고 정말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게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1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까 고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해가 다르게 기자 사회가 되게 경직되어 가고 있다는 걸 좀 느낍니다. 이게 어떤 위기에서 오는 이제 경직됨인지 아니면 그냥 모두가 다 열패감에 젖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소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각자 고민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은데 구심점도 찾기 어렵고 리더십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좀 안타까운 모습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시에 그 안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젊은 기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저는 좀 많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기관원이 편집국에 상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의 대상이 눈앞에 침체하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을 이제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그렇게 떠올리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여전히 기자를 향한 압박은 존재하는데 그 압박의 주체들이 좀 다양해졌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과거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요즘 기자들은 조금 더 독자들의 압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독자들은 얼굴을 알 수 없습니다. 주로 뭐 문자 테러나 아니면 SNS 테러나 뭐 이메일 테러 형식으로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데 특히 이제 정치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뭐 소위 말하는 특정 정치인의 팬덤으로 불릴 수 있을 만한 분들의 다양한 압박을 받고 있고 특히 여성 기자들의 경우는 성희롱이나 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경우에 폭력들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전과 기자들이 느끼는 그런 압박의 층위가 좀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그런 부분들이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좀 문제의식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박상현 본부장님께서 조합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미디어오늘 기자이다 보니까 다양한 언론사의 기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파업에 동참했었던 공영방송 조합원들도 있었는데 2017년, 2012년 근데 그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털어놓는 조합원도 있었고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좀 봤더니 이분들의 문제의식은 누가 사장이 되든 달라지는 게 없다. 누가 사장이 되든 공영방송은 권력에게 이용당하고 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 같다. 투쟁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 같다. 그런 좀 매너리즘까지는 아닌데 좀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젊은 조합원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다 똑같다. 그렇게 아주 거칠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싸운다고 달라지는 게 없더라. 뭐 그런 패배의식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다른 기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또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더는 특정 언론이 주목받기 힘들어진 맥락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봤자 누가 우리가 싸우는 거를 알아줄까? 그러면 결국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도 스포츠 서울에서 기자들이 수십 명이 해고가 당했는데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첩되다 보니까 지난 50년 동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또 현장 기자들은 상당 부분 달라진 부분들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50년 전 선배들 입장에서는 그런 후배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어쨌든 50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적어도 87년 체제 이후로 상당히 진전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고정현 기자님처럼 과거처럼 기자를 때려잡거나 넣거나 뭐 불법 체포하거나 이런 일들은 이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데 비해서 김유영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뭐 크게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군사정부로 회귀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언론인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 그리고 그 여러 기관을 통한 징계, 뭐 벌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에게 과연 이 사회에 어떤 이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어떤 저력과 힘이 있는가, 그럴 만한 우리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현업 기자들이 가지는 열패감, 자괴감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든 원인일 수도 있고, 예,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일단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신문이나 방송 이런 언론 매체에서 직업적 그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체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걸로 보이고요. 그 근처에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언론사가 생존을 위해서 하여간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생태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문제는 저널리즘의 위기와 기레기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AI 시대가 이제 곧 전면화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기자가 그럼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 기자가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소명의식과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예, 고민을 정리되지 않은, 정답이진 않지만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기레기라는 표현은 굉장히 안 쓰는데 어쨌든 그 용어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였고 그때 언론 보도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커서 나온 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언론이 뉴스 이용자들한테 기대했던 것만큼의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심각한 오보라든지 편향적인 보도라든지 겉핥기라든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불신을 야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언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뉴스 소비자들, 시민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기사가 아닌 거를 다 싸잡아서 가짜 뉴스라고 표현하거나 기레기라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의 문제와 그 소비하는 뉴스 이용자의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제가 사실 그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소비자의 태도만이 아니라 시민의 태도로 뉴스를 봐야 된다.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소비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고 내가 믿는 것만 믿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공론장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토론을 해서 하나로 합의하거나 뭐가 옳은지를 좀 찾아 나가거나 해법이 뭔지 합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나 시민의 태도로서 본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건 이거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보고 그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뭔지 뭐 이런 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선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전파성이라는 게 굉장히 정의하기 어렵거든요. 그 기준을. 딱 가운데라는 건 사실 있지 않고 그 정치학에서 이념적인 성향을 체크를 할 때도 실전적으로 할 때도 상대적인 거리를 재는 것이지 이렇게 이거는 진보고 이거는 보수고 이거는 가운데다라는 거를 사실 객관적인 지표로서 정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어떤 의견을 하기 전에 의견 주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실 보도를 하더라도 그 의제를 기사를 쓰겠다고 한 결정 자체 그 안건의 사안의
관심을 두기 시작한 그거 자체가 사실 자기 가치관이 개입되는 거라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최소한의 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민주를 연대해야 돼. 우리는 그래도 지금은 사태가 심각하니까 이쪽에 서야 돼라는 그런 정치적인 위치를 선언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상대주의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에서는 어쨌든 그 정파성이 있든 자기 가치관이 뭐든 우리가 사실이 뭔지를 구분하는 훈련이 돼 있는 기자라면 정파성이 사실을 왜곡하고 압도하지는 않아야 한다. 예, 그런 최소한의 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 안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담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의제를 중시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저는 허용을 하되 최소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보도를 하고 그렇게 또 소비자들이 받아들여 준다면 우리의 공론장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그 앞서서 종이신문뿐만이 아니라 언론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수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수익을 어떻게 남겨야 되느냐는 것은 미디어 시장에서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상품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미디어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팬덤에 의존한 상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유튜브가 지금 활황인 것도 결국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로 이제 사람들이 간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기는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것이 과거에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고 보도할 수 없고 취재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유언론 실천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콘텐츠라는 것, 뉴스라는 것을 미디어 시장에서 유통을 시켜서 많이 소비되는 콘텐츠로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콘텐츠를 생산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라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이런 미디어 시장에서 필요한가? 과연 이런 것이 억압받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현재적 의미라고 했을 때 이렇게 미디어 시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선언의 현재적 의미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찾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언에 대한 실천적인 현재적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 미디어라는 것을 시장이라고 하는 틀에서 바라봐서는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스 수용자들도 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 역시 콘텐츠를 상품으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유통이 잘 되는 상품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좀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시장은 훨씬 사이즈가 커졌고 다양해졌지만 미디어 시장의 팽창과 더불어서 오히려 공론장은 사라지거나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언론 보도라고 하는 게 하나의 미디어 상품화돼서 잘 팔리는 상품 순으로 마케팅이 되는 그래서 고정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화끈한 화풀이하기 되게 좋은 선정적인 제목과 논조를 단 상품들이 오히려 잘 팔리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방송사에서는 시사 교양 부문의 비중이라든가 그 어떤 깊이라든가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렇게 잘 팔리지 않는 홀대받는 상품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내부적인 시장 논리적인 그런 이 구조 변동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최우리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언론사 역시 그 잘 팔리는 상품과 아닌 상품에 대한 그 투자, 인력 투자나 그 관심의 정도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언론사가 다 비슷한 상황일 걸로 보이고요. 사실 젊은 기자 혹은 현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외부 조건을 잘 모른 채 일을 하죠. 이 아젠다와 이 뉴스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거고, 저희 같은 진보 언론에서는 진보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쓰려고 하지만, 사실 조직에서 볼 때, 혹은 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일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사실 내부적 소통을 통해서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공성을 가지면서 산업적으로 혹은 상업적인 성과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양쪽의 모두를 충족시키는 길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요. 그것과 이어서 저는 이제 아까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해보자면, 저도 고민이 바로 그 독자와 언론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독자들이 사실 언론의 역할이나 언론의 가치에 대해서 얼만큼 존중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사실 두려워서 못하고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취재한 기사도 댓글을 보면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자 사회에서 칭찬을 해도 독자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으면 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험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독자를 향해 가지 못하는 기사를 쓸 때 그 좌절감이 꽤 크거든요. 그리고 또 역시 이 독자가 왜 우리로부터 멀어졌을까를 생각했을 때 언론도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과오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 회복,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왔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저널리즘의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일을 하는데 저는 그때 다시 돌아가야 할 거는 선배님들이 쓰셨던 책에도 많이 나왔던 어떤 권력 감시라던가 언론으로서의 본질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나부터 짚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본질이 우리가 독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거를 잊지 않고 언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편입니다. 뭐 다 말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게 자유언론 실천 선언, 자유언론 실천 투쟁이란 땡땡이다.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이해하고 지키고자 할 것이다. 라는 본인의 생각, 예, 같은 게 있으면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까 예, 이쪽부터 했으니까 정철웅 기자님부터 예. 2024년 현재 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계승한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결국 언론 자유를 위해 언론이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내 기사를 제대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결국 싸워야 한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또 가치인 것 같은데 아까 그 플로어에서 신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신념이라는 것은 저는 문제의식과 이어진다고 보는데 문제의식이 있어야 문제라고 쓸 수 있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요즘 기자들이 조금 문제의식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또 갖고 있고요. 지금이 이제 50주년인데 만약에 50년 뒤에 100주년이 되면 그때 나는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일단은 50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언론사에 노조와 협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자유언론 실천의 토양이 된 것도 기자협회와 또 노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기자협회에 가입된 언론사들 중에도 노조가 없는 언론사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사에 속한 기자가 활동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직장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천선언이 다 이제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점심에 이제 경제지에 있는 선배랑 점심을 먹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부장을 달아야 되는데 부장이 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부장이 되면 직업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광고 영업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광고주들만 보는 기사를 써야 하고 광고주에게 광고 협찬을 따기 위해서 매달 행사를 계획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자가 아닌 거죠. 사실 그런 기자들이 대다수인 게 또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은 사실 어떤 신화 속에 있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이 실천 정신을 좀 언론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실천 선언을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눈과 귀가 보고 있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좀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읽으면서 언론인에게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외부 간섭을 배제한다라는 선언도 하셨지만 사실 지금 기자들이 좋은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언론인을 꿈꿨거나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언론인은 권력, 자본, 그리고 조직 내부의 모든 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오로지 기사를 위해 일단은 존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봤지만 저에게 아마 이 선언문과 그리고 선배님들의 그런 피땀 눈물 어린 역사가 앞으로 저에게는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기자를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으로는 기자를 계속 하고 싶은데 기자 생활을 계속 할 때 항상 마음속에 저울처럼 생각을 하고 그 저울의 무게와 계속 비교를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저울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에서 항상 하고 있는 말이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걸 계속 일깨워줘야 된다고 하고요. 생각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기자들 개인이 할 수 있는 몫과 또 뭐 간부가 하는 몫과 경영진이 할 수 있는 몫, 그리고 그 밖에 뭐 다른 학자나 지식인이나 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몫은 다 제각각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있는 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추구했던 그 노력이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기자를 할 수 있었던 땅이더라고요, 땅. 그래서 제가 기자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결국 그런 노력에 발을 딛고 일을 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생각하면서 팩트를 찾고 권력을 감시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생각해보니까 내게 자유언론 실천은 경전이다. 네. 사실 경전, 성경, 불경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의 원천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런 글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자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변화가 많지만 사실 그 정수는 자유언론 실천에 기자들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 짧은 자유언론 실천에 다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를 꾸준히 추구하는 것. 뭐 아무리 기자의 위치가 바뀌고 뭐 비판도 많아지고 하지만 이것만 지킨다면은 사실 뭐 기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겉으로는 응원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항상 응원하고 저희들도 직업의 가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배님들도 그 자유언론 실천을 선언했을 때 그런 생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게 자유언론 실천 선언은 사표다. 네. 일단 뭐 자유언론 실천 선언에 담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 선배들께서 하셨던 행동 그리고 연대 그 투쟁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선언문에 담긴 것 이상으로 후배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개인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언론이라는 환경을 바꾸고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연대하고 실천하는 것까지를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KBS 이제 지금 투쟁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망스러운 후배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제가 뭐 별도로 따로 정리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4년에 동아조선을 비롯해서 언론사에서 앞장서서 싸우셨던 선배님들은 당시 세상을 바꾸는 선도적 지식인이었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기자들이 느끼는 자괴감은요, 사실은 그런 선도적 지식인으로 본인이 스스로를 자처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 소매상까지도 괜찮은데 상품 소매상, 어떤 기사를 써도 장사가 잘 안 되면 크게 실리지 않거나 혹은 실리더라도 과거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다양한 정치적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내리치는 좀 이 폭력에 가까운 이런 압박도 상당히 기자들에게는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들고 정체성을 헷갈리게 만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도적 지식인이었는데 지금은 언론인들이 무슨 인기 있는 유튜버만큼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셀럽도 아닙니다. 그거는 현실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도적 지식인은 못하더라도 마지막 보루는 돼야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공론장이 형해화되고 쇠퇴하고 흔들릴수록 좋은 질문을 하는 게 기자의 업이다라는 아까 좋은 말씀도 들었는데 좋은 질문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이런 언론인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토론자분들까지 경청해주신 참석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